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겨울만 되면 몇 년 전 저희 시댁을 뜨겁게 달궜던 김장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남편에게 시집을 오기 전 시댁에서 저로 인해 일어나게 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저희 시댁의 판도를 뒤엎은 아주 중대한 일이 됐고,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김장 사건이 저희 시댁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겨울이 다가오니 다시 그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무료한 시간도 때울 겸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면 공감도 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던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여행 자금을 모았던 저는 20살 중반쯤 되었을 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3달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 여행지인 프라하 한인 민박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혹시 내일 저랑 같이 동행해서 여행하실래요? 제가 맛집도 데려가 드리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 드릴게요. 남편이 먼저 저에게 하루 정도 함께 동행이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동행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의 동행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나 잘 맞았던 저희는 남은 유럽 여행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같이 다니는 게 덜 외롭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남은 여행도 같이 다니지 않을래? 여행 루트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남편의 다소 소심해 보였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자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다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했고 남편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동행 제안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라하에서 처음 만난 남편과 함께 3달간의 유럽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인천에 사는 저와 대전에 사는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와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동안 내가 생각해뒀던 사업을 시작할 거야. 사업 잘 되면 미희 네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거나 너를 꼭 대전으로 데리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유럽 여행 내내 사업 이야기를 하던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아둔 돈도 많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업을 시작한 남편이 제 눈에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네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줘, 동우가. 동갑이지만 존경스러웠던 남편을 저는 뒤에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남편의 사업이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장거리였지만 만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줬기 때문이었죠. 저희 연애도 남편의 사업도 1년 정도가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희야, 어쩌지? 이번 주말에 회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인천 못 올라갈 것 같네? 다음 주에 가도 될까? 당연하지. 내 신경 쓰지 말고 급한 일부터 처리해. 다음 주에도 바쁘면 내가 대전으로 내려가던가 아니면 보는 걸 미루던가 하자. 난 정말 괜찮아. 정말 미안하다, 미희야. 일이 잘 풀리려는지 점점 바빠지네. 바빠질수록 우리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줘. 한번 바빠지기 시작한 남편은 그 후 얼굴을 2주에 한 번꼴로밖에 못 볼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얼굴을 못 봐 서운한 마음보다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동우가, 나 일구하기까지 1달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그동안 대전 너희 집에 내려가도 될까? 내려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내가 밥도 챙겨줄게. 그래도 되지?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요즘 정신이 없어서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고 있거든. 정말 고마워, 미희야. 남편 사업이 바빠지고 난 후 제가 남편이 있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대전 남편 집에서 지내면서 집안 살림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며 내조 아닌 내조를 해줬죠. 그렇게 해도 남편 얼굴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대전과 인천을 오고 가는 것도 힘에 부칠 때쯤 남편이 저에게 내려와서 지내지 않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미희야, 너한테 힘든 일인 건 알지만 그냥 대전으로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어? 너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미안해서 그래. 대전으로 완전 내려와서 지내라고? 너만 생각하면 그러고 싶기는 한데 대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되네. 대전은 저에게 완전 무연고라 남편의 제안에 조금 꺼려지기는 했는데 결국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내려가자 남편은 일자리는 구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어떻겠냐 했습니다. 미희야, 돈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어. 이미 나 때문에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내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까지 한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니야. 나도 일을 해야지 대전에서 친구도 사귀고 할 수 있지. 집안일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일 다녀보다가 힘들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든지 할게. 남편과 저는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정말 많이 의지했었죠. 일 때문에 사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남편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저에게 의지했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대전으로 내려온 저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대전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희야, 우리 형들이랑 형수님들한테 네 이야기 하니까 나보고 평생 너한테 잘하라고 하더라.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여자 없대. 근데 내가 봐도 너 같은 여자 다른 데서 절대 못 찾을 것 같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볼 땐 동욱이 너 같은 남자도 세상에 또 없는 것 같아. 일이 바쁘면 연애에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동욱이 너한테는 항상 내가 먼저잖아. 네가 그렇게 나를 챙겨주니까 나도 그만큼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남편과 작은 다툼도 한 번 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남편의 사업도 5년 차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저도 대전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남편의 사업도 완전히 자리를 잡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게 여유로워지자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부동산 이름이 박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희야, 내가 너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야. 한번 열어봐.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남편이 건넨 부동산 봉투 안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선물인가 싶었습니다. 이거 아파트 매매 서류인데?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내 선물이야? 설마 나한테 아파트 하나라도 해주겠다는 거야? 나랑 결혼하자는 의미야. 너한테 어서 빨리 프로포즈 해야지 했는데 그냥 맨입으로 하기엔 폼이 안 살더라고. 5년 동안 너한테 받은 게 있는데 남자가 돼서 맨입으로 프로포즈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심차게 준비해봤어. 이건 널 위한 거야. 남편은 저에게 아파트를 선물해주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한 지도 5년이 지나고 있고 남편만 믿고 대전에 내려와 산 지도 4년이 지나고 있어서 프로포즈를 기다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선물과 함께 프로포즈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는 받겠지만 아파트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파트를 받아.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리 반지 하나를 주면서 청혼을 해주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까 나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지난 5년을 돌아보니까 네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네 덕분이고 내가 다른 걱정 없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미희 네 덕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니께 맞아 미희야. 저의 내조가 아니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며 남편은 저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1, 2천 하는 것도 아니고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받으려니 남편 말뜻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해도 그 비싼 아파트를 덜컥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엄마는 절대 그 아파트를 받지 말라며 말리셨습니다. 절대 그 아파트 받지 마라. 동욱이야,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 동욱이 내에서는 뭐라고 하겠니? 네가 내조를 해봐야 얼마나 했다고 그 아파트를 받아가냐며 오히려 너한테 뭐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너 동욱이한테 시집가서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아파트 절대 받지 마. 그래도 동욱이가 계속 내 명의로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리지? 결혼해서 10년 정도 살다가 내 이름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 동욱이가 계속 그러면 일단 받지 말고 자기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허락받은 후에 달라고 해. 내가 볼 땐 동욱이네 부모님 분명히 그 아파트 너 그냥 주는 거 배 아파하실 게다. 남편이 저에게 준다는 아파트 문제는 엄마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보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근데 예단은 어떻게 하지? 동욱이가 집을 준비해 오면 시댁에 예단 같은 걸 드려야 될 텐데 우리 형편에 그게 가능할까? 통상적으로 예단은 집값의 10% 정도 한다던데 동욱이가 너한테 준다는 집이 얼마짜리니? 신축 아파트라서 우리가 첫 입주하는 아파트더라고. 거기다 평수가 50평이 넘어서 10억은 훌쩍 넘는 것 같아. 아유, 그럼 최소 1억은 준비해야 된다는 소린데 너나 나나 모아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어쩌면 좋냐? 일단 그 부분은 동욱이랑 상의해보고 금액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해보자. 엄마도 돈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남편이 저에게 준다는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결혼할 때 준비해 가야 되는 예단이 더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5년 동안 하면서 저는 시모를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도 그렇고 저와 친하게 지낸 남편 형제들과 그의 아내들이 결혼하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며 시모와의 만남을 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로 어림짐작컨대 시모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모라면 분명 예단을 요구하실 텐데 형편이 어려운 저로서는 결혼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예단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제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미희야,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인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대? 아니면 내가 막무가내로 너한테 아파트 준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면 예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도 알겠지만 나나 우리 집이나 1억이나 하는 예단을 준비할 여력이 안 되잖아. 예단은 무슨 소리고 1억은 또 무슨 소리야? 나 예단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데 무슨 1억을 준비해서 오겠다는 거야? 나 그런 돈 필요 없어. 남자가 집을 해오면 그 집의 10% 정도의 금액을 예단으로 준비해 가는 게 맞대. 너야 그 돈 필요 없겠다고 하겠지만 어머님은 예단이 받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 남편은 저의 말에 손사래를 치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이 됐어. 우리 결혼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엄마 도움받고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네 도움받고 산 집인데 예단은 무슨 예단이야? 결혼으로 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예단 문제는 내가 알아서 우리 엄마한테 잘 말해둘게. 일단 예단 문제는 남편에게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난 후 오랜만에 남편의 두 형네 부부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대전으로 내려와서 시모를 뵌 적은 없지만 남편의 두 형들 부부와는 자주 보고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남자 형제들끼리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남편의 삼형제는 다들 애교도 많고 기본적으로 다정한 성격이라 자매들처럼 지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 껴서 마치 막내 여동생이라도 된 것 같은 예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결혼 소식을 남편의 형들 부부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허락만 받으면 내년 초에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요. 오빠들이랑 언니들한테 제일 먼저 이 소식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만들어 봤어요. 당연히 저희 결혼 소식을 들으면 그 누구보다 축하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두 형들 부부는 결혼을 한다는 저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네들끼리 이상하게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큰형님이 저에게는 서운하게 들리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미희야, 결혼을 꼭 해야겠어? 결혼 안 하고 지금처럼 연애하면서 잘 지내도 되잖아. 결혼해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연애하면서 지내. 그래, 형님 말씀대로 그냥 지금처럼 지내. 결혼을 해본 입장으로서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 결혼 반대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듣지는 말고. 어떤 이유가 됐든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형님들의 말이 저는 너무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기는 했지만 막상 제가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싫어서 반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운은 하지만 나름 표정 관리한다고 제가 억지로 웃어 보이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미 신혼집도 구하고 미인의 부모님한테 허락도 받은 상태라 엄마한테만 말씀드리면 끝이에요. 신혼집을 벌써 구했다고요? 도련님 돈으로 구하셨어요? 네, 그 50평짜리 신축 아파트로 구해놨어요. 미희한테 그 아파트 서류 건네주면서 프로포즈 했고요. 형들이랑 형수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 미희 덕분에 사업 성공시킬 수 있었잖아요. 미희한테 그 정도는 해주고 프로포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남편의 형들 부부는 저에게 아파트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남편의 말에 기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형님이 바로 예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예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 정도 아파트면 예단 비용이 꽤 많이 나갈 텐데 미 괜찮겠어? 형수님, 저희는 예단 예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예단 예물을 안 한다고요? 도련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단 예물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에 큰형님이 어이가 없으셨는지 약간 흥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 형님도 큰형님을 거들며 큰형님만큼이나 다소 흥분한 상태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그 비싼 아파트를 해가는데 미희가 예단을 한 푼도 안 해온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둘이서만 하는 게 결혼이에요? 어머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두 사람 결혼하면 미희가 아무리 못해도 예단 비용으로 5천 정도는 들고 와야 돼요. 그래요, 도련님. 그리고 미희야, 예단 안 들고 올 거면 결혼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 도련님이야 당연히 너 보고 해올 필요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까지 빈손으로 올 생각하면 안 돼. 시댁 쪽 생각을 해야지. 점점 두 형님들에게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표정 관리를 한다고 억지로 웃는 것도 불가능해질 정도였죠. 그런 제 표정을 보고도 끝까지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두 형님들에게 서운했던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언니들이 동욱이 누나들도 아니고 그냥 형수님이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예물 같은 거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희야, 그게 아니라 우리 둘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받은 만큼 가지고 와도 시집 생활이 힘들 판인데 아무것도 안 해서 오면 네가 힘들어져서 그래. 서운하다고 말하는 저의 말에 큰형님은 다 저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남편의 형들도 아니고 남편의 형수님들이 나서서 극구 반대를 하니 제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두 형님들이 저희 결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형님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남편도 형님들의 말을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형수님들이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옆에서 듣던 나도 기분이 나쁘더라. 우리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하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도 형수님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 남편과 저는 두 형수님들의 말을 무시한 채 시모와의 첫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가 대전에 내려갔을 때부터 제 남편을 거의 사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됐는데, 시모는 남편과 연애하는 5년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어 찾아뵙기도 전에 걱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시모를 찾아뵀는데 시모는 역시나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밥은 먹고 왔지? 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일부러 식사 준비는 안 해놨으니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시모는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면서 차만 마시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모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이미 그 정도는 예상은 했는지 살짝 질렸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자 시모가 다른 거 하나 없이 차만 달랑 가져오셨는데 찻잔을 내려놓으시자마자 저에게 왜 예단을 못 해오는 거냐 물으셨습니다. 예단 못 해온다고 했다면서? 왜 못 해오니? 우리 동욱이가 집 하나 해가는 거면 네가 당연히 예단을 해오는 게 말이 될 텐데. 남편이 시모에게 예단은 못 해온다고 미리 말을 해둔 듯 했습니다. 저를 향한 시모의 질문에 남편이 짜증을 내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예단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같이 산 지도 벌써 4년이고 내가 이렇게 잘 된 게 다 미희 덕분이라서 내가 집해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내? 이게 왜 쓸데없는 이야기야? 너희 그동안 같이 살았던 그 집값은 누가 냈니? 그것도 네가 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얘는 돈 한 푼 안 들고 대전에서 살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네가 집해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지? 그리고 사업도 말이다. 네가 잘해서 잘 된 거지. 얘가 해줘봐야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러니? 너 바보야? 남편의 말에 따발총처럼 반박하는 시모를 보면서 머리가 살짝 어질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놓았다가는 시모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나겠다 싶었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모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액수로 준비는 못 해오더라도 성의를 보일 수 있을 정도만큼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가져오나 마나 한 금액으로 줄 거면 가져오지 말고 차라리 그 금액만큼 몸으로 떼워라. 네 형님들도 그러고 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예단을 못 해오면 그걸 몸으로 떼우라는 시모의 막말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미희 앞에서 말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지. 형수님들한테 대하듯이 미희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부탁했잖아. 미희 보기 부끄럽게 도대체 왜 그래 사람이?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리고 내가 너희 형수들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고 얘한테도 그러지 말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하니? 엄마 진짜 몰라서 그래? 엄마가 형수님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몰라? 그리고 엄마가 지금 미희한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못된 말인지도 정말 몰라서 그래? 엄마는 그런 거 몰라.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리고 내 아들이 10억 넘는 아파트 가지고 장가 가는데 며느리도 어느 정도 예단은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시모에게 인사를 하러 온 지 10분 만에 남편과 시모는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내 결혼에 보태준 게 뭐가 있는데, 그동안 엄마가 나 키워준 거 고맙고 감사하다고 내가 엄마한테 갖다 준 돈만 해도 얼마야? 작년에 엄마가 갖고 싶다는 차도 사주고 다 해줬잖아. 내가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내 결혼식에 엄마가 감나라 배나라야? 엄마가 얘한테 그 큰 돈을 받아서 뭐 하려고?
내 아들 뺏어가는 애한테 그 정도도 못 받니?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내 막내 아들 데려가는 집은 나한테 몇 억은 가져와야 돼. 내가 그동안 정성 들여 너 키운 값이 얼만데 그걸 그냥 줘? 내가 물건이야? 주긴 뭘 준다고 그래? 바라려거든 나한테 바라고 미희한테 바랄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 시모는 사랑으로 키운 돈 잘 버는 막내 아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장가를 보내는 게 너무 아쉬운 듯 하셨습니다. 시모랑 남편이 예단 문제로 싸우기는 했지만 시모는 결국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습니다. 우리 엄마 처음부터 우리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었어. 엄마가 바라는 건 예단이랑 예물뿐이었으니까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엄마가 아까 너한테 심하게 말했던 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우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남편 말대로 시모는 아들의 결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단 예물이 더 중요하신 듯 했습니다. 그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 대신 사과하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예단을 하나도 해가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시모를 만나고 난 후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시모였습니다. 너 내일 연차 쓸 수 있지? 연차 쓰고 아침 8시까지 작업복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라. 작업복이요?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힘써야 되는 일이면 동욱이랑 같이 갈게요. 너는 바쁜 애 시간을 뺏고 싶니? 동욱이는 필요 없으니 너만 늦지 않게 오도록 해. 뜬금없이 작업복을 가지고 집으로 오라는 시모의 꿍꿍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예단 대신 몸으로 때우라는 시모의 말이 귓속을 계속 맴돌아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들어보니까 내일 김장 담근다고 다 오라고 하셨다더라. 엄마가 혹시라도 너한테 심한 말 하면 너는 절대 참지 말고 나만 믿고 그 자리 박차고 나와. 알겠지? 남편은 저만 보내는 게 걱정이 됐는지 형님들에게 연락을 한 듯 했고 알고 보니 형님들도 저처럼 시모에게 호출을 당한 듯 했습니다. 형님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안 좋게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형님들도 같이 가는 거라고 하니 안심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시모의 말대로 시댁으로 가보니 베란다에는 김장 재료들이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나 먹을 게 아니라 너네들 남편 먹일 김치니까 불만 가지지들 말고 만들도록 해라.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의아해하자 형님들이 제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밑으로 남동생이 5이나 있거든. 자기 남동생들 집에 보내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절대 토달지 말고 오늘 하루 죽었다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큰형님의 충고대로 일단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눈치껏 행동을 했습니다. 두 형님들과 베란다에 자리를 잡아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 시모가 의자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그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런 저희 셋을 지켜보셨습니다. 차근에 너희 친정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됐니? 무릎 수술하는 거면 수술비가 적지는 않을 텐데 들어둔 보험은 있어? 아니면 설마 또 우리 재욱이 돈으로 수술비 냈니? 보험이 나오기도 하고 집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걸로 했어요, 어머님. 다행이다. 나는 네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하길래 너희 친정집이 또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괜찮으시니?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무릎이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시려고 그래? 설마 앞으로 마사 위인 우리 재욱이한테 얹혀갈 생각은 아니시지? 그래, 너희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좀 가난하긴 해도 염치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니셨어. 시모는 갑자기 작은 형님의 친정집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형님은 그런 시모에게 대꾸 한마디도 못하고 손을 바들바들 떨며 계속해서 김장을 담그셨습니다. 듣고 있는 제가 다 불편해 제발
시모가 입을 다물어 주길 바랬는데 시모는 작은 형님에게 할 말을 끝내시고 바로 큰 형님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큰애 너는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거면 일부러 안 가지고 있는 거거나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네 입으로 이야기 좀 해봐라. 태욱이 앞에서 임신 이야기 꺼내면 하도 화를 내서 물어볼 수가 없구나. 어머님, 태욱 씨랑 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고 아니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욱 씨는 그렇게까지 해서 애를 가질 필요가 있냐고 해서 저희 자연 임신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니까 병원 옮겨서 다시 검사해봐라. 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어? 너 설마 태우기 몰래 피임약 먹고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시모의 말에 큰형님이 고개를 들어 시모를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옆에 돌아다니는 배춧잎 한 장을 큰형님의 얼굴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디 감히 시모를 그딴 눈으로 노려보기래? 너 태우기도 없는 마당에 정말 나한테 죽고 싶어서 그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김치로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겠어?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되죠. 일부러 아들 부부 사이 갈라놓으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태욱 씨 앞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태욱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너도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다. 아유,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여기서 제일 말 안 통하는 게 넌데. 시모는 두 형님들의 기분을 다 망쳐놓으시고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다음은 제 차례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른 침을 삼키자 예상대로 시모는 큰형님 다음으로 저를 물고 늘어지셨습니다. 막내 너는 친정집에 예단 이야기 좀 해봤니?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 얼마까지 준비해 주실 수 있대? 일단은 이야기 중이라 확정된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너희 집 어지간히도 돈이 없나 보구나. 둘째 며느리 친정집도 내 성에 안 찼는데 그런 둘째 며느리보다 더한 애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아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내 지금 안 미치고 있는 게 용할 정도야. 두 형님들은 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계속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형님들이 시모의 막말을 듣고도 참으셨듯이 저도 참아야 된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시모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시모의 입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친정집 자가야? 아니면 전세? 설마 월세는 아니겠지? 아니 그것보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는 하니? 자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어머님, 근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월세나 낡은 구역에 살고 있는 사돈은 사돈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너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얼마짜리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예단은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아유, 두 분 다 나이도 적지 않으실 텐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나이에도 모아둔 돈 하나 없이 아파트 하나 겨우 가지고 있다니. 혹시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한 적 있니? 아니면 어머니가 사치가 심하셔? 왜 집에 돈이 없어? 시모 입에서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저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향한 시모의 언행이 점점 심해지자 두 형님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같은 사돈을 또 맞게 되다니 내 팔자도 참 불쌍하다. 그래도 너네 부모님은 몸 상한 데 없이 건강하지? 근데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니?
어머님 말씀이 점점 지나치신 것 같아요. 예단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건 알겠는데 제 앞에서 대놓고 저희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이게 무슨 욕이라고 그래? 사실을 말하는 것도 욕이라면 나는 입을 열면 안 되겠다. 안 그러니? 가정교육 못 배운 거 이렇게 티내지 말고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상견례 하는 날 내가 너희 부모한테 자식 교육 왜 이따위로 시키셨냐고 좀 따져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시모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막 웃어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배꼽을 잡으시면서 웃으시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대화가 되는 인간들이라면 딸을 그렇게 빈손으로 시집 보내지 않으셨겠지. 동욱이한테 그냥 상견례는 하지 말자고 해야겠다. 너희 부모들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결혼식장에서 잠깐 보고 치워야겠어. 괜히 엮였다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모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저에게 한 대 쥐어 터진 시모도 많이 당황을 했는지 몇 초 동안 아무 말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정신을 차리고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저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이미 터질 대로 터져버린 저는 대야에 담겨있던 김치를 집어들어 시모에게 던졌습니다. 시모도 저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을 퍼부었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힘으로 저에게 밀리던 시모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두 형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얘 좀 붙잡아봐라. 이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데 시어머니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겠어. 뭐 어때래? 안 붙잡어? 시모가 두 형님들에게 저를 붙잡으라고 소리쳤지만 형님들 중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형님들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년들이 꼴에 같은 며느리라고 내 편이 아니라 이년 편을 드는 거냐? 니년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시모는 형님들에게도 시모 주위에 놓인 물건을 집어들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던진 도마를 머리에 얻어맞은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며느리 괴롭히는 거 저희 둘로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왜 아직 시집 오기도 전인 막내 며느리까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 설마 아들 셋 다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그게 어머님 꿈이신가요? 형님이랑 저 참을 만큼 참았고 어머님이 또 저희 둘한테 막말하면 저희 둘 남편들이랑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두 형님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토로하며 저의 편을 서줬습니다. 시모는 며느리 셋과 맞서 싸우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욕을 저희 셋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모의 연락에 놀라 집으로 쫓아오자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가두고 폭행했어. 며느리라는 것들이 단체로 시모를 폭행했다고. 너희 엄마 지금 엉망진창된 거 보이지? 다 저것들이 그런 짓이야. 시모는 며느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아들들에게 매달렸지만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엉망이 된 베란다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또 형수님들이랑 미희한테 뭐라고 했어? 형수님들이랑 미희가 이렇게 만들 정도면 엄마 이번엔 또 어떤 심한 말을 한 거야? 설마 또 형수님 친정이랑 미희 친정 욕했어? 너는 왜 자꾸 또또거리니? 너는 알지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그냥 사돈들 안부만 물었을 뿐이라고. 엄마, 내가 형수님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지. 엄마는 진짜 형들 이혼 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도대체 며느리들이랑 무슨 원한을 졌길래 자꾸 그러냐고. 두 아주버님들은 김치범벅이 된 형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큰아주버님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우리 안 보고 살고 싶은 걸로 할게. 엄마도 이제 아들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아들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시모가 또다시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욕을 퍼부었지만 남편과 저를 포함한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은 그런 시모를 뒤로하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들한테 들어보니까 형수님들이 우리 결혼 소식 듣고 반대했던 이유가 너도 형수님들처럼 엄마한테 시집살이 당할까봐 그랬던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 어머님이랑 있어 보니까 형님들이 왜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해가 돼. 그동안 형님들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버티셨대? 심지어 형수님들은 결혼할 때 예단까지 제대로 준비해서 왔거든. 그런데도 엄마가 형수님들을 심하게 괴롭히니까 형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네가 예단도 없이 시집을 오면 더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형님들이 저희 결혼에 난색을 표하고 반대를 했던 이유는 저를 자신들처럼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형님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또 그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앞으로 시모와는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우리 결혼식에 안 와도 된다고 했어. 그리고 형들도 엄마 보고 더 이상 안 보고 살고 싶다고 말했대. 확실하게 말했대. 그래도 괜찮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맞지만 아들이랑 연 끊고 사시면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다 업보야. 형들이랑 형수님들이 너한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그동안 형수님들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대했거든. 형수님들이 아직도 도망 안 가고 있는 게 고마울 정도야. 남편의 형들과 형님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걸 이제서야 터뜨리신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시모에게 연 끊고 살자고 했던 말은 시모에게 겁을 주려고 그냥 했던 말이 아닌 진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하니 시모도 깨달은 게 있었는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모는 며느리 셋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구나. 시모는 아들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들을 괴롭히게 됐다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모의 사랑 방식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아들들과 며느리들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시모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 형들이랑 내가 어디 가서 성격 좋다는 말 듣고 사는 것도 다 엄마 덕분인데 엄마가 갑자기 이러니까 형들도 나도 너무 속상했어. 우리 엄마 이런 사람 아닌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형들이랑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엄마는 이제 며느리들 더 미워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줘. 부탁이야. 아주버님들과 남편은 형수님과 저에게 엄마를 우리 때문에 용서하지 말고 너희가 용서하고 싶을 때, 엄마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을 때 용서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보다 시모에게 당한 게 더 많았던 형님들은 시모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엔 시모의 사과를 받고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의 결혼식에 시모를 포함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형님들과 저는 자매나 다름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저희 며느리들은 시모와 그리 가깝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지내고 있지도 않고요. 적당한 선과 도리를 지키며 지내고 있답니다. 올해도 형님들이랑 작업복을 챙겨 들고 시댁에 김장을 담그러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며느리인 우리만 한다거나 시모의 남동생들이 먹을 김치를 담그러 가는 건 아니지만 김장을 담그러 갈 때마다 예전 일이 생각나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땐 정말 살벌했거든요. 올해 김장하는 날은 저희 시모도 며느리들도
모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